안녕하세요, 신쌤입니다. 독서의 경험 중에서 가장 강렬한 경험을 꼽아보라고 한다면 여기가 현실인지 아니면 책 속 세상인지, 지금 내가 나인지 책 속 주인공인지 헷갈릴 만큼 정말 강하게 책 속에 몰입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럴 때는 책장을 덮을 수가 없어서 새벽까지 책을 읽기도 하고요. 또 책을 덮었는데도 계속 그 책 속에 빠져있게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강하게 책 속에 몰입하는 경험이 우리에게 굉장히 즐거움을 주기도 하는데요. 제가 최근에 읽은 3권의 책이 그런 경험을 하게 해줬습니다. 공통점이 고전적인 장편 소설이라는 건데요. 오늘은 이 책들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은 땅의 야수들, 또 하나의 책은 흐르는 강물처럼, 그리고 존 윌리엄스의 스토너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고전적인 장편 소설들은 이런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강렬한 서사 중심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야기 자체가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이야기에 깊이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장대한 이야기가 쭉 펼쳐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인물 중심의 이야기라는 건데요. 개성 있는,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캐릭터가 나오면서 우리가 그 인물에 깊이 빨려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책을 손에 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이 3권의 책을 엉엉 울면서 읽었거든요. 이게 막 눈물이 난다는 건 깊이 공감한다는 이야기니까요. 이런 인물 중심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또 우리가 책의 큰 매력을 느끼게 됩니다. 또 서사 중심, 인물 중심의 이야기이다 보니까 시간의 흐름을 함께 느끼게 됩니다. 이 인물이 나이가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옆에서 지켜보면서 마치 내가 그 인생을 사는 것과 같은, 그러면서 함께 깨달음을 얻기도 하고 함께 허무함을 느끼기도 하고 세월의 흐름에 푹 빠지게 되면서 동시에 책에 푹 빠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는 자연에 대한 묘사, 환경에 대한 묘사가 아름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인물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에 대한 묘사를 통해서 우리가 그 시대를 함께 살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몰입감을 느끼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고전적인 장편 소설은 우리로 하여금 책 읽는 맛을 느끼게 해줍니다. 그래, 이게 책 읽는 재미지, 이런 생각을 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읽은 책이 김주혜 작가님의 흐르는 강물처럼인데요. 이 책뿐만 아니라 셸리 리드의 흐르는 강물처럼, 이렇게 2권 다 이 작가님들의 첫 장편 작품들이라는 겁니다. 사실 첫 작품부터 이렇게 대박이 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좀 놀라울 정도로 너무나 노련하게 쓰셨고 너무나 연륜이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젊은 작가님이, 이분은 좀 젊으신 것 같고 셸리 리드 같은 경우는 나이가 좀 드셨는데 첫 번째 작품인 것 같았어요. 이렇게 대단한 작품들을 처음부터 내시다니 라고 좀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 책과 흐르는 강물처럼 둘 다 여성 서사의 느낌이 좀 강하고요. 강인한 여성이 등장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저는 어떤 책이 좀 떠올랐냐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스칼렛 오하라가 떠오르기도 했고, 또 분노의 포도가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3권의 책은 다 막 엉엉 울면서 읽었다라고 말씀드리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운 작품은 이 작품입니다. 일단 이 책은 우리나라 역사가 배경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고요. 우리는 민족의 애환을 함께 느끼면 정말 울 수밖에 없는 눈물 버튼이에요. 그래서 이 작품을 읽을 때는 옆에 휴지를 막 갖다 놓고 엉엉 소리내서 울면서 읽었어요. 사실 좀 울면서 읽어도 이렇게 막 엉엉 울게 되지는 않은데 저는 이 작품 읽을 때는 좀 그랬습니다. 그리고 작은 땅의 야수들과 흐르는 강물처럼의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어요. 목차가 연도별로 되어 있습니다. 몇 년도부터 몇 년까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작은 땅의 야수들은 연도만 딱 봐도 일제 시기부터 해방 이후까지구나 라는 걸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처음 알게 된 건데 김주혜 작가님이 한국인 작가님이 아니시고 한국계 미국인 작가님이시더라고요. 이 책은 먼저 영어로 써서 출판이 됐고요. 그걸 한국어로 번역해서 나온 겁니다. 그걸 보고 좀 놀랐어요. 그리고 번역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놀랐습니다. 우리 말 맛을 너무나 잘 살린 아름다운 글이어서 이게 번역서라고 깜짝 놀랐고, 번역도 너무 잘 됐고 아마 작가님이 직접 번역 과정을 같이 보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속에 나오는 인물들의 이름들도 다 새로 지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우리 한과 우리의 맛과 멋을 너무나 잘 살린 그런 단어들도 다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번역을 이렇게 잘할 수가 있는 거구나 좀 놀랄 정도였어요.
이 책은 프롤로그부터 정말 강렬하거든요. 한 사냥꾼의 이야기로부터 시작됩니다. 막 눈이 오는 산속을 헤매이고 있어요. 이 사냥꾼이 집에 있는 굶고 있는 자식들을 생각하면서 뭐라도 잡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겨울산에 잡을 짐승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맹수의 발자국을 발견합니다. 표범의 발자국처럼 보였어요. 이 표범을 잡아가면 며칠은 먹고 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표범을 추적합니다. 눈은 하염없이 계속 오고요. 배도 너무 고파요. 그럼에도 조용히 표범을 추적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 틀렸구나, 나 여기서 죽겠구나 싶었는데 그 짐승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그게 표범이 아니라 어린 호랑이였어요. 이 사냥꾼은 호랑이를 사냥하지는 않습니다. 이 호랑이와 관련한 아버지에게 들은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고민 끝에 호랑이를 그냥 놓아줍니다. 그리고 내려가다가 죽을 위기에 빠져요. 아, 이제 난 더 이상 갈 수 없겠구나 라고 눈 속에 조용히 이렇게 쓰러져서 죽을 때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이때 일본 군인들이 사냥을 하러 들어왔다가 길을 잃은 거예요. 이 길을 잃은 일본인 군인 중에 한 명이 이 사람을 구해줍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일본인 군인들과 함께 있게 되는데요. 그때 호랑이의 공격을 받아요. 이 호랑이가, 집채만한 호랑이가 그냥 이렇게 기습을 하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사냥꾼이 맨손으로 호랑이를 쫓아냅니다. 그리고 일본 군인 중에 한 명이 이 사람에게 은혜를 갚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자신의 은제 라이터를 주면서 무슨 일이 생기면 자신을 찾아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거대한 역사의 소용돌이와 함께 여러 개인들의 파란만장한 인생이 함께 엮이게 됩니다. 이 책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두 세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사냥꾼의 이름은 남경수고요. 이 남경수의 아들 남정호가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또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인물은 오키라는 여성 캐릭터인데요. 이 여자아이는 아주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고 엄마를 따라서 이 평양에 있는 기방의 하인으로 취직을 하려고 왔어요. 그런데 더 이상 일손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키라는 아이는 이 기생집에 연구생으로 들어가기로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잘 배워서 기생이 되는 길을 택한 건데요. 이 오키의 파란만장한 이야기가 이 역사와 함께 펼쳐지게 됩니다. 오키를 받아준 아름다운 평양의 기생이 있는데요. 이름은 은실입니다. 그리고 은실에게는 두 딸이 있었는데 월향과 연화입니다. 월향은 정말 아름다운 언니이고요. 오키는 둘째인 연화와 친구가 됩니다. 한편 아름다운 월향에게 정말 비극적인 끔찍한 일이 생겨서 결국 이 셋은 평양을 떠나서 경성으로 오게 됩니다. 은실의 사촌인 단이라는 유명한 기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평양에서 경성에 있는 단이 기생집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이 세 소녀가 경성으로 오게 됩니다. 기차를 타고 경성에 도착하자마자 맨 처음 본 것은 남대문인데요. 남대문 주변의 성벽은 이미 일본인들이 다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하지만 남대문은 거기 서 있었어요. 이 장면에 나온 문장을 좋아합니다. 주변에 벽이 없다고 해서 대문이 제 역할을 못하는 건 아니란다. 저게 없으면 다들 경성에 도착했다는 걸 어떻게 알겠니? 게다가 어두운 터널을 통과해 나오는 것보다 신나는 것도 없거든. 슬플 땐 그걸 기억하렴. 인력거가 아치 밑으로 들어갔다가 다른 쪽으로 빠져나오는 순간 오키는 형언할 수 없는 눈부신 고향감에 온몸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이 부분에서 설국이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남대문을 통과하는 순간 이들에게는 새로운 세상이,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게 됩니다. 한편 오키는 사냥꾼의 아들이죠. 정호를 만나게 됩니다. 정호는 고향을 떠나와서 경성에서 거지촌을 이끌고 있었어요. 두목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정호는 한 거리에서 오키를 처음 보고 한눈에 반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인연이 펼쳐지게 됩니다. 오키와 연하는 기생으로 살아가다가 춤과 노래에 뛰어난 자질을 보여서 배우가 됩니다. 그래서 기생을 그만두고요, 배우가 돼요. 그러면서 오키는 자신의 인력거를 끌어주는 한철이라는 사람과 만나게 되기도 합니다. 이 뒤에 줄거리는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을게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마치 이들의 역사가 메비우스의 띠처럼 운명이 얽히고 인연이 얽히는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프롤로그에 나오는 야마다의 친구로 이토라는 일본 군인이 나오는데요. 제가 정말 혐오했던 캐릭터예요. 정말 보면서 너무 싫다, 이렇게 이 책을 읽다 보면 이런 인간들도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이 책이 좀 입체적으로 느껴졌던 건 이 책에서 나오는 되게 중요한 대사들이 나중에 이토의 입에서 나오기도 합니다. 심지어 나중에 이 비호감이 약간 호감으로까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입체적으로 그리다니 하고 놀랐습니다. 이토의 대사입니다.
아무도 믿지 말고 불필요하게 고통받지도 마. 사람들이 하는 말 뒤에 숨겨진 진실을 깨닫고 언제나 살아남을 방법을 찾아. 그게 널 위한 내 조언이야. 오키가 더 이상 살아갈 희망을 찾지 못하고 있을 때 이토가 이런 조언을 합니다. 그저 살아가는 거야. 끝까지 살아가야 해. 사랑도 잃고 인연도 잃고 돈도 잃고 모든 걸 잃었을지라도 우리는 그저 살아가야 한다 라는 의지를 이토의 말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줘서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이토의 마지막 부분을 읽으면서 제가 좀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마지막 부분에 아름다운 문장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삶은 견딜 만한 것이다. 시간이 모든 것을 잊게 해주기 때문에. 그래도 삶은 살아볼 만한 것이다. 사랑이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해주기 때문에. 결국 이 책은 사랑에 대한 이야기다 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문장이었습니다. 흐르는 강물처럼은 빅토리아라는 여성의 일대기를 그린 작품입니다. 제가 이 책을 읽고 이렇게 한 줄을 써놨습니다. 아름답고 처절하나 위대한 여성의 삶이 강물처럼 흐른다. 이 책도 되게 처절하고 무거워요. 흐르는 강물처럼이라는 말이 뭔가 잔잔하고 뭐 이럴 것 같은 느낌이 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폭풍 같아요. 방금 보신 이 책과 비슷합니다. 정말 처절하고 고통으로 가득 찬 이 삶을 견디어내는, 그리고 결국은 승리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결국 이 책도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빅토리아라는 주인공은 정말 사랑이 가득한 인물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빅토리아는 복숭아 과수원 농장집 딸이에요. 아버지는 무뚝뚝하고 관심이 없고요. 그 다음에 남동생은 굉장히 폭력적이에요. 그리고 이모부는 전쟁에서 다리를 잃어서 장애를 가지고 있고 굉장히 괴팍해진 그런 상태입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무미건조하게 살고 있던 빅토리아에게 운명의 남자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사랑에 빠지게 되는데요. 이 사랑에 빠지는 과정이 정말 아름답게 묘사됩니다. 한 부분만 읽어볼게요. 그러나 이런 사소한 일, 마치 나를 부르는 듯한 석탄 수송 열차의 기적소리, 사거리에서 마주쳐 길을 묻는 이방인, 흙길에 떨어진 갈색 술병처럼 별일 아닌 사건이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는다. 아무리 그렇지 않다고 믿고 싶어도 우리 존재는 탐스럽게 잘 익은 복숭아를 조심스럽게 수확하듯 신중하게 형성되는 게 아니다. 끝없이 발버둥치다가 그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거둘 뿐이다. 이 운명적인 만남은 빅토리아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게 됩니다. 뒷부분도 한 부분만 읽어볼게요. 윌슨 문과 사랑에 빠진 것은 내 평생 가장 진실된 행동이었다. 그런 선택이 예기치 못한 결과를 가져온다 하더라도 행동의 진실성이 흐려지는 건 아니다. 그럴 땐 그저 있는 그대로 그 여파를 마주하는 수밖에 없다. 끔찍하든 아름답든 절망적이든 그 어떤 결과가 닥치든 간에 그저 최선을 다해 마주하면 된다고 윌이 내게 가르쳐 주었다. 제가 인상적인 부분을 이렇게 써놨는데요. 다 비슷한 내용이더라고요. 살다 보면 운명처럼 어떤 일을 마주치게 된다. 그게 좋은 일일 수도 있고 또 비극적인 일일 수도 있지만 결국 나는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빅토리아는 그렇게 합니다. 빅토리아의 사랑은 윌에 대한 사랑뿐만 아니라 복숭아에 대한 사랑이기도 합니다. 결국 빅토리아는 이 복숭아 농장을 자신의 힘으로 일구게 되는데요. 이 부분에서 스칼렛 오하라가 떠오르기도 했어요. 스칼렛 오하라가 테라의 땅을 손으로 이렇게 흙을 움켜쥐면서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떠오를 것이다 라고 하는 장면이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흐르는 강물처럼은 줄거리를 여기서 조금만 더 스포하면 재미가 없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더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정말 처절하게 또 되게 슬프게 그리고 정말 감동적으로 읽게 되는 그런 책이에요. 특히 여성분이 읽으시면 더 공감하시면서 더 엉엉 울면서 읽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스토너는 스토너라는 한 남성의 일대기를 그린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읽고 한 줄을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누군가의 인생은 한 편의 감동적인 소설이 된다. 스토너라는 인물이 아주 특별한 인물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인생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감동이 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책은 출간된 지 50년이 지난 다음에 베스트셀러가 된 것으로 유명하더라고요. 저도 정말 재미있게 읽었고요. 많은 분들이 인생책으로 꼽는 것도 봤습니다. 저는 거기까지는 아니었는데 되게 재밌게 그리고 감동적으로 읽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 스토너가 너무 평범한 인물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 사람이 왜 평범한지 모르겠더라고요. 정말 불굴의 의지를 가진 대단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스토너가
어릴 때 정말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힘들게 이 사람에게 조금 그래도 미래를 좀 걸어보려고 농업학교에 보냅니다. 근데 거기서 영문학에 빠지게 돼서 영문학으로 길을 틀어서 결국은 영문학 교수가 돼요. 영문학 교수가 되는 과정이 아주 중요하게 자세하게 나오게 되는데, 뭐 여기서는 대단한 것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저는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어려운 형편에서 시작을 해서 학문의 길로 들어간 거잖아요. 정말 성실하고 뚜벅뚜벅 걸어가는 게 느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스토너의 이런 개인적인 그런 삶도 같이 나오게 되는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진짜 몇 번 집어 던질 뻔한 게 스토너의 아내, 진짜 정말 제가 못 참겠더라고요. 제가 설명을 하다 보면 욕할 것 같아요. 이 여자는 도대체 왜 스토너의 청혼을 허락한 거예요? 결혼하지 않았으면 되지. 왜 굳이 이 남자의 청혼을 받아줘가지고 이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힘들게 만드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저는 계속해서 헤어졌으면, 이 여자가 좀 나가 떨어졌으면, 이 스토너의 반평생을 가장 괴롭힌 게 이 여자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름 이 책을 읽다 보면 스토너는 참교사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사실 가르치는 걸 참 좋아하는 사람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다가 진짜 또 빌런을 한 명 만나게 되는데, 한 학생이 빌런입니다. 얘도 그 와이프 못지 않은 빌런이에요. 역시 이 학생이 나왔을 때 이 책을 한 번 더 던지고 싶은데, 이 학생 때문에 스토너가 좀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정말 힘든 이 상황 속에서 또 다른 여성을 만나게 되는데, 이 다른 여성과 사랑에 빠지게 돼요. 물론 불륜이긴 하지만 진짜 영혼의 짝을 만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와이프가 너무 이상하기 때문에 정말 욕할 마음이 조금도 들지 않습니다. 거기 등장하는 부분을 좀 한 부분 읽어드릴게요. 이 말을 하고 나자 갑자기 그것이 정말로 중요하지 않은 일이 되었다. 순간적으로 자기 말에 담긴 진실을 느낀 그는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자신을 무겁게 짓누르던 절망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그동안 자신의 절망이 그토록 무거웠다는 것조차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마음이 들뜨다 못해 현기증이 날 것만 같고 금방이라도 웃음이 터질 것 같은 기분으로 그는 다시 말했다.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그 빌런 학생 때문에 이렇게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이 여성이 한 말에 대해서 그거 별로 중요한 거 아니다 라고 말을 하고 나서 그 마음의 짐을 벗어던지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여성과 영혼의 만남을 가지게 됩니다. 제가 좋았던 부분 한 부분만 더 읽어드릴게요. 그는 방식이 조금 기묘하기는 했어도 인생의 모든 순간에 열정을 주었다. 하지만 자신이 열정을 주고 있음을 의식하지 못했을 때 가장 온전히 열정을 바친 것 같았다. 그것은 정신의 열정도 마음의 열정도 아니었다. 그 두 가지를 모두 포함하는 힘이었다. 그 두 가지가 사랑의 구체적인 알맹이인 것처럼 상대가 여성이든 시든 그 열정이 하는 말은 간단했다. 봐, 나는 살아있어. 세월이 흘러서 스토너는 노인이 되었고, 그리고 죽음에 이르는 과정까지 결론으로 달리게 됩니다. 뭐 대단한 특별한 클라이막스가 있다던가 막 대단한 특별한 사건이 있다던가 이런 건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 평범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직장에서 겪는 어떤 위기, 또 가정에서 겪는 갈등,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 소설 안에 녹아 있는데요. 이 평범하다면 평범하다고 할 수 있는 이 사람의 일대기가 한 권의 감동적인 소설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렇다 보니까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의 삶도 하나의 감동적인 소설이 될 수 있구나. 일상적인 모든 이야기가 감동적인 이야기가 될 수 있구나. 그리고 삶을 향한 열정이 문학이고 시이고 소설이고 작품이로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호흡이 긴 소설 3권을 살펴봤는데요. 무엇을 읽어도 재미있으실 거예요. 한번 오랜만에 이렇게 뭔가에 깊이 몰입하고 싶다, 정신없이 책에 빠져들고 싶다, 이런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다른 책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